자, 일단은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MB 아바타 대 MB 아바타인데, 자, 옛날 MB 아바타 있죠. 구 MB 아바타. 안철수 씨의 이야기 중에 황당한 이야기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씨는 지금, 윤석열 그 인수위원장이죠.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뭘 그런 초딩 같으신 분이 윤석열 찍으면 1년 안에 손목을 자르고 싶다고 하셨던 분이 인수위원장으로 떡하니 앉아있는데, 그 사진 찍힌 거 혹시 봤어요? 아니요. 인수위 회의하는 모습 보면은 그냥 진짜로 무슨 아바타 앉아 있는 것 같아. 표정이 없어. 인수위원회라고 하는 게 어떤 경험도 풍부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큰 밑그림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앉아 있다 보니까 뭔가 되게 코믹해. 사실 안철수가 실권이 없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잖아요. 이게 직책이 뭐가 됐든지 간에 윤핵관은 정해져 있고 그 윤핵관이 직책이 있든 없든 결국에는 윤핵관 중심으로 모든 게 결정된다는 거 우리가 다 아는데 인수위원장 자리에 안철수가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게 권위가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단일화에 대한 보답으로 그 자리를 이렇게 일단 앉혀놓은 건데 사실 개고생 해보라 이런 거고. 이게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바지를 입혀준 거죠. 예. 잠시 이제 일회용 바지를. 근데 안철수가 계속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가 정치 방역이었다. 우리는 과학 방역하겠다. 근데 알고 봤더니 문재인 정부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야. 주장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인수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방역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도 좀 우스운 거예요. 인수위원회가 할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정부 업무 보고 받고 정책 설계 제대로 조율하고 그 부처 기획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인수위원이 할 일인데 지금 현재 방역 정책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는 것 자체가 자기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런데 또 안철수가 제일 자신 있는 분야가 또 의학이잖아요. 근데 본인 나름대로. 자기 개인적으로 자신감은 있지만 네. 아무도 권위를 인정 안 하잖아요. 그게 그것으로 문제지. 스스로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안철수가 제일 잘하는 거 주가 보양 아닌가요? 그건 맞죠. 확실히. 네. 확실히 결과로 이제 네. 보여주는 거죠. 이번에 안랩 주가 보니까 엄청 올랐더라고. 오늘 네. 상한가 갔어요. 이현병 진짜 놀라운. 그러니까 이게 상한가 갔다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왜 지난번에 뭐 그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뭐 70억을 냈다. 예. 근데 이제 합병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합당. 단일화하면서 네. 단일화하면서 주가가 올라가서 90억을 땡겼다 이런 얘기 제가 예. 해드렸잖아요. 지금 거기에서 주가가 2배가 올랐습니다. 이야. 야. 그때가 7만 원대였거든요. 그 말이 맞네. 지금 14만 원, 17만 5,800원이에요. 야, 안철수 딸 좋겠네요. 안철수 따님 참 좋겠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의혹을 제기한 적 있잖아요. 안철수는 안랩 주가 부양하려고 네. 정치한다 이런 예. 얘기가. 실제로 그랬네. 아무튼 지금 뭐 동네 의원의 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패스트 트랙을 준비하고 국민의 항체 양성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자 뭐 이런 제안들을 했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이미 하고 있는 거. 그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문재인 정부 하고 있는 거는 그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최선을 다한 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그 코로나 확진자 숫자 갖고 또 이제 계속해서 공격하잖아요. 실제로 대한민국처럼 정직하게 아직도 검사하는 나라가 없어요. 당연히 그건 내가 선거 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 정부가 좀 눈치가 좀 없는 편이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속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숫자가 나오는 건데 지금 오미크론이 이제 스텔스 오미크론까지 나왔죠. 스텔스 오미크론이 한 40%도 된다 그래요.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약화된 변이가 이렇게 계속 생길 가능성이 높을 텐데 무언 이거를 정치 방향이라고 뭐. 그러니까 그 스텔스 오미크론도 재밌는 게 그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이름을 붙인 건 외국에서 붙인 거예요. 근데 왜 외국에서 그렇게 붙였느냐? 외국에서 만든 그 진단기로는 검출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걸로는 검출이 돼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바이러스도 우리나라에서는 검출이 되기 때문에 검출률을 계속 발표할 수 있는 건데 외국에서는 검출을 못하니까 존재한다는 거는 아는데 얼마만큼 그 존재하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재미있는 현상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 신규 확진자 수를 또 발표를 안 하면 우리 외람이들이 또 발표 안 한다고 계속 뭐라고 할 거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해야죠. 아니 기레기라고 해. 외람이 귀엽잖아. 무슨 캐릭터인 줄 알았어. 기러기는 무슨 죄예요? 또 재밌는 게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말 공약 이행률이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약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문제라고 지적해놓고 하겠다고 하는 건 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아, 이미 하고 있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공약 이행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왠지 네. 날로 먹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어쨌든 지금 안철수가 그 선거 때도 정치방역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말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써먹으려고 한다 같은 이야기인데 안철수가 하는 정치방역이라는 말은 사실은 프레임이다. 그러니까 저쪽 일반 그 극우 보수 쪽을 자극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뭐 선거용으로 방역한다 같은 이런 소리를 해왔었는데 그러면 본인이 좀 똑똑하기라도 하던가 이거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거 그런 짓거리 하지 마시고요. 제가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코로나 누적 사망자 짧게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요거 좀 빨리 읽어줄 수 있어요? 누적 사망자 숫자. 왜냐면 이거 다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3월 18일 기준 전 세계 주요 국가 누적 사망자 빨리 읽어주세요. 누적 사망자 3월 18일 기준 한국 1만 1,782명, 미국 96만 194명, 아니 거기 그 만 단위만 읽어요. 만 단위만. 만 단위요. 예. 브라질 65만, 인도 51만, 러시아 36만, 멕시코 32만, 페루 21만, 영국 16만, 남아공 9만, 터키 9만, 루마니아 6만, 이탈리아 15만, 인도네시아 15만, 콜롬비아 13만, 이란 13만, 프랑스 13만, 아르헨티나 12만, 독일 12만, 폴란드 11만, 우크라이나 10만, 스페인 1만.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은 1만. 굉장히 정치 방역이었네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진짜. 아이고 이게 뭔가 좀 똑똑한 사람들이 나와서 야 문재인 정부가 못한 거를 하겠구나 같은 기대가 아니라 저는 정권 바뀌면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역이에요. 방역.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 안철수 씨 나와가지고 뭐 문재인 정부는 정치 방역입니다. 다 했다고 이 새끼야. 근데 안타깝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그 방역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두었고 그 결과 마지막 끝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 팬데믹 이게 종료됐을 때 모든 어떤 자화자찬은 다음 정부에서 가져갈 거예요. 예. 그리고 안철수가 그런 말 했었죠.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실패했다. 어처구니 없네 진짜. 대한민국에서요.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방역, 경제, 외교, 국방은 역대 최고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선거에서 가장 그 승패를 가르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잖아요. 경제 잘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예. 방역, 경제, 외교, 국방 역대 최고인데 뭔 또 외교를 실패했다고 그래. 철수가 외교를 알아?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그 G7 그 초청 5년 연속 초청 받은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게 외교 성과 없이 외교에 대한 대한민국의 어떤 그 지위 상승 없이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외교 실패입니까, 실패는. 이게 푸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 경제, 외교 모두 대한민국이 그 코로나 이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그리고 성공했다는 거는 세계가 오히려 더 알고 있잖아요. 국내에서만 인정을 안 하고 있고. 근데 저희가 이번 선거에 지면서 패인 중에 하나로 분석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그 헤드라인인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기사가 사실이 아닌데도 이런 헤드라인이 기사를 누르면은 예. 문재인 정부 외교 누르면 이렇게 부정적이고 뭐 실패 이런 게 짜라락 기사가 뜨니까 여기에서 너무 밀리다 보니까 부정적인 여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도 기울어진 언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적으로 저희가 이런 팟캐스트를 통해서 알린다 하더라도 듣는 청취자분들이 그 이상이 되지가 않으니까 예. 저희가 너무 밀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예. 외교든 방역이든 경제든 저희가 진짜 대한민국이 코로나 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세계 선진국들이 인정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거는 저희가 그런 것들을 실패한 것이 아닌가. 정말 한스럽습니다. 예, 앞으로 윤석열이 맛을 봐야 돼요. 못하는 맛을 봐야 그때가 그랬구나. 왜 여러분들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한테 정권 내주고 정권 내줄 때 경제를 못한다고 경포대 이런 이야기를 예. 했었잖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명박이 더 못했어. 예. 그런 거랑 똑같은 거지. 외교 엄청 잘했고. 그러니까 그 사실 대통령의 영역 중에 대표적인 게 외교잖아요. 외교. 그다음에 경제. 뭐 방역은 말할 것도 없고. 아까 방역 이야기 조금만 더 하면은 지금
이 코로나가 전 세계에 문제가 됐던 건 치명률, 옛날 말로 사망률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제가 숫자 불러드렸잖아. 지금 오늘까지 한 13,000명 돌아가셨는데 사람이 많이 죽기 때문에 전 세계에 비상이 걸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역대급으로 잘 막아내는데 정치 방역이라고 하고 문재인 정부 외교는 실패했다고 하고 아무 근거가 없어. 그러니까 진실은 경제 폭망, 외교 실패, 방역 실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 잘한 것들을 갖고 이야기하면 어떡합니까? 근거를 대야지.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 댓글창에 이 똥파리 몇 마리들 들어와 가지고 뭐 최고네 어쩌저쩌 막 비아냥거리고 있는데 그래 니들이 윤석열 시대로 한번 살아봐. 자 그리고 어쨌건 국민의힘의 그 최고 수준은 그런 거 아닐까요? 발목 잡기. 무엇이든 반대를 했잖아요. 예. 노무현 대통령 때는 똑같은 식으로 무엇이든 반대를 했잖아요. 국민의힘 당은 지금 발목 잡기를 지금까지 해왔던 거고 현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야당이 된 민주당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하는 일 중에 이렇게 적당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자존 질환에 빠질 거니까. 스스로 자빠질 거니까 무조건 이렇게 그 자유한국당이래. 국민의힘이 했던 것처럼 발목 잡고 반대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봐서 이거 명확하게 이거는 요번에 용산으로 이전하는 이 이슈처럼 그거는 하라고 내버려 둬도 못 하거든요.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고난도 아닌데 법적으로 그 고난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이런 용산 이전 이슈 같은 경우는 내버려 둬도 스스로 자빠지는 것처럼 앞으로 그런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네. 자, 어쨌건 그 안철수가 이번 대선 말고 지난 대선 나와서 이제 뭐 제가 갑철습니까?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했던 바로 그분이 인수위원장 하고 계신다는 게 참 재미지다. 참 재미지다. 자, 그리고 지금 안철수가 사실은 저번에 그 단일화하고 나서 제가 행정 경험이 없어서라면서 살짝 몸을 낮추긴 했는데 뭔가 내심 총리를 노린다는 소문이 있었잖아요. 행정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보고 바로 총리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윤핵관 중에 한 명이 권성동이 그랬습니다. 안철수가 총리 맡으면 그건 욕심으로 비춰질 것이다. 그 이제 한마디로 넌 아니야 이 새끼야. 제대로 물을 이거지. 먹이네요. 예. 실제로 어떤 권한이 있는 건 아니고 인수위원장이라고 하는 거를 맡겨두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팽당할 가능성 100%. 이준석이요. 선거 기간 중에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하면 일주일 안에 합당하겠다 했어요. 일주일 지났는데? 아이고. 근데 지금 그 인수위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걱정되는 게 그 외교통상부 부활 여부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잊고 있는 게 이재명 후보가 그 어떤 약속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획재정부 재설계예요. 그러니까 기획 기능하고 이제 예산 기능하고 이거를 이제 분리시켜 가지고 그 무소불위의 권한을 조정하겠다는 건데 지금 이제 윤석열 인수위 분위기를 보면 기획재정부 당연히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외교통상부 부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그러니까는 우리가 육두품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 공무원 세계에서도 육두품이 존재하잖아요. 육두품의 가장 진골, 성골들이 이제 모여 있는 게 이제 외교 분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교부에서는 항상 그걸 가져가고 싶어 해서 통상 기능을 가져가고 싶어 했는데 저는 이 외교부가 통상 기능을 가져갔을 때 과연 외국하고 협상력이 더 생기는가? 저는 거기에서 좀 의문이 있거든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걸 상대방이 알 때 나한테 더 많은 걸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근데 통상 기능이라도 분리시켜 놓으면 야 그거는 우리 권한이 아니어서 네가 요구할 수 없다라고 해야지 우리한테 협상력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 부처의 이기주의 때문에 외교부가 통상 기능을 원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 중에 성골들이 외교부에 더 많다고 해서 지금 통상 기능을 산업부에서 떼가지고 외교부에 가져갔을 때 실제로 외교가 더 잘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저는 그게 좀 걱정스럽거든요. 이게 잘 될 수 있다면 당연히 옮기는 게 좋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네가 결정권이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대답을 안 하니? 라고 압박이 들어오면 뭐라고 할 겁니까?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세일즈맨들이 내 위에 사장이 없지만 사장이 있는 척을 하잖아요.
가격 깎아달라 그러면 아, 그거 제 마음대로 못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합쳐가지고 협상력을 떨어뜨리려고 하는지 예. 모르겠는 거죠. 맞습니다. 어쨌건 지금 안철수 같은 사람이 인수위원장 하고 있으면서 뭐 어떤 밑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야 이거 문재인 정부 정치 방역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할게. 이미 하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약간 좀 확실히 더맨더면 모자라는 예, 것을 예, 그냥 예,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안철수가 의사를 안 해본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뭘 한다고. 요번에 그 콧구멍을 많이 찔러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원봉사. 자원봉사하면서. 예. 자 어쨌건 MB 아바타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